저 고인의 딸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본인이 남편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들뿐입니다. 채널 시니언니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 고인의 딸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향 냄새가 자욱했고 조문객들 발소리가 겹쳐 들리던 그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그 여자는 본인이 남편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들뿐입니다. 나는 그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검은 코트, 단정히 빗은 머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는 모습이 무례할 만큼 낯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고 작은아들은 곧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딸이라니요. 그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연락은 하고 지냈습니다. 나는 그 말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싶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살았던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울고 싶지 않고 속이 뒤틀려 그저 화만 났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이 없었습니다. 무뚝뚝했고 필요한 말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침묵을 신뢰라고 믿었습니다. 큰 소리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겨온 딸이라니, 딸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40년을 믿어온 시간이 우스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 계세요. 큰아들이 나를 안쪽으로 모셨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장례식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나는 돌아서며 그 여자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눈이 남편을 닮았습니다. 그저 닮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더 화가 났습니다. 장례 절차는 계속됐습니다. 조문객들은 오고 갔고 며느리들은 분주했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는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고인의 딸입니다.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누군가 장난이었다고, 착각이었다고, 금방 정리될 일이라고 말해주길.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그 여자와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개인적인 일 같아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문제예요. 상관없다는 그 말이 나는 더 서러웠습니다. 내 남편의 일인데 내가 모르는 일이었다는 게 어떻게 상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는 끝까지 나를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상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투가 참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사람처럼. 아주머니라니. 나는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아내였고 그 사람의 부인이었는데 그 여자 입에서 나온 그 호칭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 거실은 조용했고 남편의 영정 사진만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 속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나한테 왜 그랬어요? 소리내지는 않았지만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정말이지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불쌍하다거나 사정이 있었을 거라거나 그런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하필 지금이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말하지. 왜 다 끝난 다음에야? 내가 이런 일을 알아야 하는지.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나는 남편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서류 봉투 몇 개, 통장, 오래된 수첩, 그리고 지갑. 지갑을 열자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남편과 어린 여자아이. 그 아이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서연, 7살 봄. 남편의 글씨, 손글씨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부엌으로가 물을 틀었습니다. 수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큰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바람을 의심한 적도 없고 외박을 따진 적도 없었습니다.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지금은 바보 같아 보입니다. 아침이 되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작은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인데 괜히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니. 내가 뭘 상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뜻입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국을 데웠습니다. 계란을 풀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작은 떨림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연락해 올까요? 아니,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도 나는 아직 입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딸이라니. 그 단어가 이 집안을 맴도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나는 아직 그 존재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까?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로 남편의 딸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3일이 지나자 집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제 집으로 돌아갔고 작은아들도 출근을 핑계로 일찍 나갔습니다. 며느리들은 전화로 안부만 묻고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치우지 못한 채 두었습니다. 그 사진이 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40년을 산 얼굴인데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대신 연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몸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어둔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장례식 때 정신이 없어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그 차분함이 마음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 안으로 들였습니다. 신발을 벗는 모습이 괜히 자연스러워 보여 싫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향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영정사진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잘 가세요. 아버지. 그 단어가 이 집안에서 울리는 게 낯설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 물만 한 잔 따라왔습니다. 차를 내어줄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녀는 소파 끝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마치 방문객처럼 등을 깊이 기대지 않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선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져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주머니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요? 성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신 분이라고. 가정에 충실하신 분.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남편과 한 집에 살았을 뿐입니다. 남편의 다른 삶까지 지켜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말을 고르듯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거실 안에 놓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그 말에도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의 사정을 들어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주머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걱정? 남편은 나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잠깐. 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오셨네요.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볼 일은 끝난 거 아닌가요? 나는 작은아들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만해라. 작은아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시선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반복 연습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거실은 더 넓어 보였습니다. 작은아들은 물었습니다. 엄마, 자주 올 생각인가 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에 그 여자가 가져온 과일 상자를 올려두었습니다.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면 그 아이의 손길이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다시 왔어요? 왔었다. 너무 깊게 엮이지 마세요. 나는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와 창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만 남았습니다. 나는 과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곶감과 배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곶감 하나를 꺼내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연.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아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따라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뒤로도 2번 더 왔습니다. 한 번은 낮에, 한 번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이나 국거리를 조금씩 들고 왔습니다. 많지 않은 양이었고 부담스럽지 않게 내려놓고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현관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드렸습니다. 들여보내지 않을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렇다고 반길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등을 깊이 기대지 않았고 말을 꺼내기 전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짧은 인사.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오래 보지 않았고 부엌 쪽으로 함부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어색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을 하나씩 꺼내 옷걸이에서 빼고 주머니를 확인하고 서랍에 접어 넣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짧게 잘랐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옷장 앞에서 같이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공간에 그 아이와 함께 서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리하던 중 서랍 안쪽에서 작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은행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저한테 생활비 보내주시던 통장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덮어 다시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갔던 작은 아들이 들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자주 오시네요. 말끝이 짧았습니다.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어 보이냐? 작은 아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외투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 없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의도와 결과는 항상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집안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남편의 옷 한 벌을 비닐봉지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옷장 문을 닫는 순간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야근을 하고 새벽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밀렸어. 그는 짧게 말했고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던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의 귀가 시간을 세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건 묻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부엌으로 가 물을 틀었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 이 집에서 나는 늘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 중심이 이제는 조금 옆으로 밀려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삶의 일부가 이 집안에 스며들면서 내 자리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는데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리되지 않은 서랍처럼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글씨였습니다. 필요하실 때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한참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찢어버리거나 저장하지 않고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 그 아이의 이름이 지우지 못한 채 남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오지 않겠습니다. 현관에 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주 오지 않겠다면서 굳이 와서 말하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고 나는 찻잔을 2개 꺼냈습니다. 2개를 꺼내는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을 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와주려 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짧게 말했지만 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차를 앞에 두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댁이 참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부엌 얘기를 하셨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좋다고. 나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이 집 이야기를 그녀에게 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처음 국을 끓여봤을 때 너무 맛이 없어서 다 버린 적이 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크게 웃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닌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장례식장에서부터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본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렸고 서연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또 오해가 생기지 않으시게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컵을 조심스럽게 밀어놓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또 왔어요? 잠깐 왔다 갔다. 너무 자주 만나지 마세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로 끝내는 게 좋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찻잔을 치우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연이 앉았던 자리에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들이 다녀가도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많지도 않았고 억지로 친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앉아있다가 조용히 웃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이 어렸을 때 비 오는 날이면 꼭 창가에 서서 남편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나는 늘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곧 와. 그때 남편은 현관문을 열며 젖은 우산을 털었고 나는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장면이 내겐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오늘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어디에도 기대지 않은 웃음. 그 아이는 무언가를 바래서 찾아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기 잠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 그 아이를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쫓아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조금 덜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벨이 울리는 동안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낮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간과 장소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날은 집이 아니라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굳이 집으로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바쁘셨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남기신 거예요. 나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맡겨두셨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전해드리라고. 한참 뒤에야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두툼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 몇 장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보험 서류와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였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일이 있다. 그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 이제야 가져왔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 끝나고 바로 드리면 힘들어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저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정리. 누구의 정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병원에 계실 때 아주머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공기처럼 흩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이미 닿지 않는 사람이 한 말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서연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걸 드리는 게 맞는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몫은 애초에 없었어요. 말이 조금 세게 나갔습니다. 서연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책임이다. 당신을 속이려던 것은 아니다. 말할 용기가 없었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책임. 남편은 늘 그 말을 쉽게 썼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감당할 때도 부모님 병원비를 낼 때도 늘 내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뒤에는 늘 내가 있었습니다. 같이 짊어졌고 같이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임은 내게 묻지 않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 사실이 늦게야 또렷해졌습니다. 저녁에 작은 아들이 왔습니다. 편지를 본 듯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더 엮이지 마세요. 엮인 적 없다. 그래도 작은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아버지 일은 그냥 거기서 끝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집안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단지 식탁 위에 놓인 편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지 않았습니다.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니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결국 정리를 해야 합니다. 고인이 남긴 말도, 남긴 물건도, 남긴 관계도 서연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 아이는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자리도 이름도 그저 맡겨둔 것만 전하고 물러섰습니다. 그 태도가 마음 한쪽에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책임이 오롯이 그 아이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식탁 위 편지는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치우지 않은 채 나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연은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허전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인사드리려고요. 이번에도 빈손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TV는 켜지 않았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을 한 컵 내왔습니다. 잔을 건네며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지내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들었습니다. 회사 근처 원룸입니다. 가족은? 질문이 짧게 나갔습니다. 서연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고 외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말 뒤에는 덧붙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불쌍함을 기대하게 만드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명절에는?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혼자 지냅니다. 짧은 대답.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져놓고도 그 답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래. 그 사람은 이제 안 오죠? 나는 잠시 서연을 보았습니다. 안 와. 짧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거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컵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불편하시다면 찾아오거나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을 긋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남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요? 말이 퉁명스럽게 나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혼자 있어도 끼니는 잊지 말고 챙겨요. 내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다만 조금 느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서연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집안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다녀간 후에는 아들들이 다녀간 뒤에 빈자리와 다른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큰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큰아들은 회사 이야기와 아이 학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돌아간 뒤 식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이 집에 남는 것. 그건 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아간다는 말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맞은편 집들에도 각자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서연이 말하던 그냥 혼자 지냅니다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에는 투정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지내는 삶에 익숙해진 그런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 익숙함이 낯설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일에 익숙해져도 되는 것인지 나는 늘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이름만 남았을 때의 기분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아직 그 아이를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며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밥 한 끼는 차려줄 수 있겠다고. 비가 한 차례 지나간 뒤라 공기가 맑았습니다. 아침 일찍 장을 봤습니다. 오늘 누가 온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국거리를 고를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물을 고르고 두부를 고르고 생선을 하나 더 담았습니다. 왜 하나를 더 담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오늘 집에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잠시 찾아뵈도 될까요? 점심때 맞춰 오세요. 서연은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뵈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마침 밥하려던 참이었어요.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조심스러움이 익숙해졌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좀 도와드릴까요? 상 차리는 것만. 그녀는 접시를 꺼내 말없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녀는 아직 밖의 사람인 탓인지 며느리들이 왔을 때와는 달리 그녀의 수저를 놓는 손이 가지런했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국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 말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는 국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방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신발이 하나 더 놓여 있는 걸 보고 큰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식탁을 본 순간 큰아들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왔니? 네. 짧은 대답.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들은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따로 얘기 좀 해요. 방으로 들어가자. 큰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왜 자꾸 집에 들이세요? 밥 한 끼 먹은 것뿐이야. 그게 시작이에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일로 엄마까지 휘말릴 필요 없어요. 그 말은 걱정이었지만 선이 분명했습니다. 난 휘말린 적 없다. 그래도 큰아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거실로 나와 서연을 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식탁에는 아직 따뜻한 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가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던 건 마저 먹고 가요. 망설이던 그녀는 다시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숟가락 소리만 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공기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서연이 그릇을 들었습니다. 놔둬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뒷모습인데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 오늘 괜히 찾아뵌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라고 했어요.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무언가를 부르려다 멈춘 사람처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머니는 붙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화를 냈고 그녀는 물러섰고 나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 집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완전히 틀린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스러운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딘가 익숙해지기 전의 자리. 나는 손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따뜻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잠시 머물다 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굳이 닦지 않고 두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 밥을 먹은 날보다 덜 쓸쓸했습니다.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그 사람은 오지 않는 거죠? 나는 잠시 말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부른 적 없다. 그 대답에 큰아들은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절 전날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인사드리지 않겠습니다. 편히 보내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요. 잠시 침묵. 네. 점심 먹고 가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이 한번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점심만.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명절날 상은 크게 차리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반찬이 조금 많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명절에 찾아뵈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만이라니까.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막수저를 들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이른 도착이었습니다. 신발장에 놓인 낯선 구두를 보고 두 아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 식탁이 보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큰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자리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심 먹으라고 불렀다. 명절에요? 작은아들이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로 끝내자고 했잖아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는 그 말보다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요. 조용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두 아들이 나를 보았습니다. 너희가 인정 안 해도 된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여기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 엄마, 난 이 집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아들들에게 한 말이었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동생으로 인정 못합니다. 그건 너희 마음이야. 엄마까지 우리를 밀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두 아들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번에는 길게 울렸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요. 그녀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국을 다시 데우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국물이 조용히 끓었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그 한 단어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괜히 상처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모.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낮았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아주머니가 아닌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의 가장자리에 서는 호칭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국그릇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식기 전에 먹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침묵. 나는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자리가 먼저 정해진 날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서연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연락하마.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녀의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짧게 숨을 들이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모.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나는 선을 하나 넘었습니다. 아들들의 마음과 내 자리 사이에서 조용히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를 버린 것도 아니고 누구를 완전히 끌어안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밥 한 끼 먹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정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를 닦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조금 다른 가족의 모양이 앉아도 된다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허락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동안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한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시간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요. 서연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바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지방 발령이 나서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려가려고 합니다. 언제? 다음 달입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잘 됐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조금 늦게 들렸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된 일입니다. 그 미소는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중간에 서 계신 게 싫었습니다.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저 때문에 아드님들과 멀어지시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아이는 매번 그랬습니다.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고 끝내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컵을 따라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떠밀어서 앉은 게 아니야.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처음으로 남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끝까지 말 못한 사람이었어.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책임은 지려고 했더라.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짧은 문장들. 미안하다는 말. 서연이는 내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리할 거야.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일 때문이면 지방 내려가도 돼.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엔 와라. 그녀가 숨을 멈췄습니다. 올 때가 여기 말고 또 있나? 그 질문은 다그침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나는 바라보았습니다. 저 정말 여기 와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식탁 의자를 하나 더 끌어당겼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말은 허락이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한번 숨을 고른 뒤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한번 닫혔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엄마. 그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떨어진 단어였습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었습니다. 몇 달 뒤 서연이는 지방에서 한 달에 한 번 올라왔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퇴근 가방을 들고 들렀습니다. 나는 밥을 조금 더 지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한 자리가 더 있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는 비워두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엄마, 간은 이 정도면 될까요? 나는 국을 맛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넣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들어왔습니다. 부엌이 환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수저를 정리했습니다. 이 집에는 여전히 빈자리도 있고 완전히 메워지지 않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도 식탁에는 앉을 사람이 있습니다. 핏줄로 이어지지 않아도 함께 밥을 먹는 사람. 나는 그 사실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저녁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 다 됐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에 더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채널 신이언니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 마음을 조금은 덜 시끄럽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